이번에 분석할 인터뷰 녹취록,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걸 읽는데 이게 뭐랄까, 21세기 기술 예측인지 아니면 거의 SF 소설 시나리오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맞아요. 에너지, AI, 우주, 교육까지.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서 거대한 미래상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전이 너무나 거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담대한 비전의 뼈대를 하나씩 좀 발라내면서 이 그림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속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연결성에 있어요.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거랑 연결되고 또 그 기술 발전이 왜 지금의 대학 교육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엮어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블록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에너지죠.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인터뷰에서 태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태양이 우리 태양계 질량의 99.8%를 차지한다고요? 네,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인류가 쓰는 다른 모든 에너지원은 원시인이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놓는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굉장히 도발적인 비유죠. 네, 이게 바로 제1원칙적 사고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왔나? 이게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압도적인 에너지원은 뭐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지구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려는 노력을 남극에서 얼음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옆에 태양이라는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지구에서 그걸 작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목표는太阳에너지 총량의 100만 분의 1만이라도 활용하는 거라고. 네, 100만 분의 1. 그것만으로도 지구가 생산 가능한 모든 에너지의 1000배가 넘는 양이라니.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위안이 아니라 와티즈, 즉 에너지가 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고요. 사실 그 정도의 에너지는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럼 이걸 현실로 가져올 구체적인 기술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태양광 패널이에요. 특히 중국이 연간 1,5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1500기가와트요. 잠깐 그게 어느 정도 규모죠? 어,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한 10배가 넘는 규모를 매년 그냥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매년이요? 와. 네. 그리고 미국 역시 화성 표면처럼 보이는 네바다나 애리조나의 그 광활한 사막을 활용할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온 배터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 정말 놀라웠어요. 새로운 발전소를 안 짓고 그냥 배터리 저장 장치만으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니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그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 기존 전력망이 그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많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 문제는 없는 건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가 물론 모든 기술적인 난관을 상세히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전력 사용량이 사실 최대치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쓰는군요. 네. 그러니까 밤처럼 전력 수요가 적을 때 남는 에너지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수요가 몰리는 낮에 방출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발전 용량을 2배로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력망 업그레이드나 자원 수급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분배하느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데이터 센터의 그 막대한 전력 소모 문제랑도 바로 연결되겠네요. 맞아요. 보통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 오르고 정전 사태 온다,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에너지 수요처가 생기는 게 오히려 태양광과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거죠. 오히려요? 네. 결과적으로 에너지 풍요 시대를 앞당기는 거대한 동인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 혁신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발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확보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당연히 컴퓨팅이죠. 그렇죠. 컴퓨팅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SF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궤도형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로 우주에 띄운다니 저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요? 지구에 그냥 창고 하나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두 가지 거대한 비용을 막는 하마거든요. 비용이요? 네. 첫째는 서버를 돌리는 전기세, 둘째는 그 서버를 시키는 냉각 비용이죠. 아, 열이 엄청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주로 가면 어떨까요? 한 1200km 상공만 가도 태양광을 24시간 내내 구름이나 날씨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사실상 공짜네요. 공짜죠. 그리고 우주는 그 자체로 완벽한 냉각 시스템이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지만 그 엄청나게 무거운 데이터 센터를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아이디어가 최근에야 현실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예요. 열쇠는 바로 스타쉽이죠. 스타쉽. 잔료에 따르면 스타쉽은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100 미만, 궁극적으로는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요? 킬로그램당?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전에는 킬로그램당 수만 달러였어요. 수만 달러에서 $10요? 네. 비용이 말 그대로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비용 혁명이네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더 실감이 안 나던데요. 연간 100만 톤의 화물을 궤도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요? 네. 100만 톤. 이걸 위해서 연간 1만 회의 스타쉽 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만 번이면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약 10만 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만 대? 그런데 1년에 1만 번 로켓을 쏜다는 건 하루에 거의 30번,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 이상 거대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이요? 네, 이건 그냥 우주 산업을 항공 산업의 스케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매년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통째로 우주에 짓겠다는 구상인 거죠. 생각할수록 엄청나네요, 정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많이 쏘아 올리면 우주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하죠? 지금도 그게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 그 부분에 대한 자료의 관점은 좀 대담할 정도로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라고요? 네, 100만 톤을 우주로 쏘아 올릴 기술과 진행이 있다면 그걸 다시 가져오거나 관리할 기술도 당연히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약간 미래의 기술에 대한 믿음에 가까운 주장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건 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요? 역사를 보면 인류는 항상 어지르는 데는 능숙했지만 치우는 데는 서툴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 같은 건 없었나요?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700에서 800km 이하의 저궤도에 있는 위성들은 미세한 대기 저항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구로 다시 떨어져서 불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죠. 아, 스스로 청소가 되는군요. 일부는요. 물론 더 높은 궤도의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이 비전의 스케일 자체가 문제 해결 방식도 바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수많은 스타쉽이 오가는 시대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용 우주선을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논리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논의의 변곡점은 스타쉽 발사 비용에 대한 믿음이 생긴 시점이라고 자료는 지적하더군요. 맞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궤도형 데이터 센터 개념이 갑자기 모두의 화두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맞아요. 이전에도 발사 비용을 낮추겠다는 약속은 많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죠. 자료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펠컨 9 로켓이 1단 부스터를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그 장면을 보고도 전통 항공우주 산업계 사람들이 저거 특수효과다라고 치부했다는 거. 정말요? 네, 그만큼 기존의 상식을 깨는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스타쉽이 그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 발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3부에서는 이 기술이 만들어낼 초월적 풍요의 미래와 그 속에서 위기를 맞은 교육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준을 넘어
나노 기술이 원자 단위의 재조립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정밀함을 설명하려고 든 비유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그 치즈버거 얘기는 좀 웃기잖아요. 아, 맞아요. 치즈버거를 먹으면서 손에 기름을 잔뜩 묻히고도 바로 옆에서는 2나노미터 반도체 팹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었죠. 그렇죠. 그게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자 단위의 제어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과감한 비유입니다. 아, 웨이퍼를 질소가스로 채워진 상자 안에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해서 운반할 수만 있다면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 정도의 기술적 풍요가 가능해진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기술 발전의 비전이 현재 교육 시스템과 만나면서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교육 위기 관련 숫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83년 이후 미국 대학 등록금이 900%나 인상되었다고요? 900%요? 동시에 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2010년 75%에서 지금은 35%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상에. 더 기가 막힌 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2명당 행정 직원이 1명꼴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학생 2명에 직원이 1명이요? 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본질보다는 거대해진 행정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터무니없이 커져버린 거죠. 시스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터뷰에 나온 연사의 개인적인 일화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실어주더군요. 단돈 2,500달러와 책가방 하나만 들고 북미에 와서 스탠포드 박사과정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는 이야기요. 그 일화가 현재 교육 시스템의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첫째, 교육 과정이 현실의 기술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그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했지만 그 연구가 실제 유용한 회사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하다고 느꼈죠. 둘째, 그래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학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 네, 특히 요즘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지금 당장 회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면서 4년간의 대학 교육은 기회비용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사회적 경험을 쌓으러 가는 게 아니라면 오늘날 대학에 갈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던지더군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기술 발전의 엄청난 속도가 수백 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느리고 관료적인 교육 모델을 완전히 낡은 유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폐양에너지를 거의 무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옮기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교육 시스템의 존재 이유까지 흔드는 질문에 도달했네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항상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지능의 한계죠. 에너지와 지능? 네. 그런데 이 자료가 그리는 미래는 태양광과 배터리가 에너지의 한계를, 그리고 AI와 컴퓨팅이 지능의 한계를 사실상 제거해버리는 세상입니다. 한계를 제거한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체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름도 없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름도 없는 새로운 게임이라.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시스템, 경제 원리,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도 그 두 가지 희소성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뷰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더 많은 일론 머스크를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라고 묻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한 대로 기술이 거의 무한한 에너지와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는 세상이 온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의 학습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더 뛰어난 기술자와 개발자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동의 필요성에서 해방된 인간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이 질문을 청취자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